안녕하세요. 유영석 본무사입니다. 자, 수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공탁법의 체계를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우리가 수험적으로 어느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느냐, 강약 조절을 할 필요가 있느냐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공탁법은요, 당연히 모든 법 과목이랑 마찬가지 총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공탁법으로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공탁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강론으로 들어가서요, 변제 공탁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요거에 변제 공탁의 아류입니다. 아류. 요게 포함된 거예요. 수용 보상금 공탁이란 게 있어요. 수용 보상금 공탁. 자, 그 다음에 담보 공탁이란 게 있고요. 그리고 집행 공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집행 공탁. 그리고 공탁물 지급 청구권. 용어들이 좀 생소하죠? 예, 그냥 지금 얼개만 잡아드리는 거예요. 들어가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용어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되지 않으니까. 자, 공탁물 지급 청구권의 처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강 공탁이 있습니다. 보강 공탁. 그리고 몰치 공탁이 있어요. 몰치 공탁이 있습니다. 이게 공탁법을 대한 모든 체계입니다. 이걸로 다 구성되어 있어요. 수험적으로는요, 시험 기출 성향을 보면 이 부분에서 한 40% 출제가 됩니다. 40%가 출제가 돼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요, 변제 공탁과 그리고 그 변제 공탁에서 거의 비슷한 수용 보상금 공탁에서 한 30%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담보 공탁, 집행 공탁, 공탁물 지급 청구권 처분, 그리고 여기까지가 30%가 출제가 되고요. 요 보강 공탁이랑 몰치 공탁은요, 정답으로 나오기보다는 짜투리 지문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이 공탁 절차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다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공부할 때 좀 어렵더라도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대로 잡고 있으면 뒷부분은 앞에 있는 거를 조금 좀 풀어서 구체적으로 나가는 것뿐이지 결국 여기에 포함된 것들을 다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중점을 둬야 되겠죠. 아니 40%니까 요거는 아니죠. 제가 이렇게 40%, 30% 해도 여기에 있는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 제대로 잡고 있으면 40% 이상의 효과를 볼 수가 있다. 공부를 할 때. 그래서 실제 강론으로는요, 이 변제 공탁, 담보 공탁, 집행 공탁 요 세 개만 알면 공탁은 끝입니다. 공탁은 끝이에요. 우리 수험적으로. 그리고 법무사 실무를 할 때도 이거 세 개면 끝이에요. 이거 세 개 말고 한 번도 해본 적 없고요. 주변에서도 요거 해봤다는 선배님도 제가 본 적도 없고요. 있긴 있겠죠. 근데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거의 여러분들 법무사가 되셔서 실무를 하실 때도 공탁에 관련해서는 요겁니다. 요거 거의. 그리고 제가 그 OT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 공탁법 같은 경우는 민사집행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게 이 부분이랑 특별히 좀 많이 연관이 돼 있어요. 이 담보공탁, 집행공탁 이 부분에, 그리고 공탁물 지급 청구권의 처분 이 부분에. 아무튼 세 개를 정리해 드렸고, 어느 부분에서 시험 기출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 제가 설명드렸고요. 이런 식으로 강약 조절을 해서 이런 건 가볍게 그냥 지나가면서 한번 보는 걸로 이런 식으로 수업을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저랑 또 같이 공부를 하시고 수업을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래서 본격적으로 총론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자, 1장 총론을 보시면 자, 1절 개설 부분에 그리고 공탁의 개념 보시면 공탁의 개념 한번 읽어 보시고요. 거기서 의, 기능, 그 다음에 의, 기능 한번 읽어 보시고 관계 법령이 있죠. 거기에 형광펜 좀 칠게요. 공탁은 반드시 법령에 근거해야 하고 당사자가 임의로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현관미 치시고 공탁은 반드시 근거 법령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대로 야 내가 뭐 때문에 너한테 뭐 할 게 있는데 그냥 내가 공탁으로 우리 처리하자.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무에서 공탁을 하실 때 반드시 보통은 전자공탁을 하시거든요. 이제 종이공탁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뭐 없으시고 요즘 젊은 법무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쓰는 다 전자공탁을 하세요. 소송도 전자소송으로 요즘 대부분 많이 하죠. 그리고 공탁도 전자공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당히 편리해요. 근데 거기에 어떤 난이 있냐면 반드시 이 공탁을 하는 데 있어서 공탁 근거 법령을 적도로 돼 있어요. 그거를 적지를 않으면 넘어가지가 않아요. 다음 화면으로.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공탁 근거 법령, 이거는 변제 공탁입니다. 아니면 이거는 집행 공탁입니다. 아니면 이거는 보관 공탁입니다. 이런 거를 반드시 적시를 해 주셔야지만이 다음 칸으로 넘어가는데 그 근거 법령을 제대로 적시를 안 해주면 안 받아주니까 반드시 법령을 기재하셔야 되겠죠. 자, 판례 또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는 2020년 법원 사무관 기출 판례이기도 합니다. 2020년 법원 사무관 기출 판례이기도 하는데 자, 판례 형광펜 좀 칠게요. 공탁은 반드시 법령에 근거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임의로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렇죠? 그 다음 넘어가서 채무자가 공탁의 방법에 의한 채무의 지급을 약속하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러한 약정에 의하여 공탁할 것을 청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까지 형광펜. 밑에는 집행공탁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밑줄 친 부분은 기출지문이니까 본 교재가 만들어질 때 그렇게 쳐놓은 거니까 제가 별도로 설명 안 드려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밑줄 친 부분은. 아무튼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근거 법령이 있어야지 자기네들 마음대로 임의로 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런 약정을 하더라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자, 그 다음에 공탁의 기본 구조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공탁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면 당연히 공탁소가 있습니다. 당연히 국가기관이죠. 공탁소에는 이제 공탁관이 있죠. 공탁관이 있습니다. 독립기관이에요. 독립기관. 독립기관이라는 뜻이 뭐예요? 독립기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사람이 다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가 민원할 때 막 그 사람 우리가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가가지고 그 상담하시는 그 민원 공무원들하고 마찰이 일어났을 때 보통 뭐 좀 성격 있으신 분들은 뭐라 그래요? 위에 사람 데리고 와. 아니면 뭐 식당 가서도 그렇죠. 지배인 데리고 와.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독립기관이라는 것은 이분들한테 넌 마음에 안 들어. 윗사람 데리고 와. 그러면 물론 안에 내부에 윗사람은 있겠죠. 하지만 그 민원인과의 공탁 사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모든 걸 책임지기 때문에 윗사람이 없습니다. 윗사람 데리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분이 책임지고 다 처리를 합니다. 만약에 이분이 잘못 처리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윗사람 데리고 와가 아니라 법원에다가 이의 신청을 하시면 돼요. 이의 신청을. 그래서 법원의 판결을 받으면 되는 거지 윗사람 데려와 이렇게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독립기관이라는 뜻이. 이따가 또 설명 나올 겁니다. 지금 기출도 많이 됐고요. 자, 공탁소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공탁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공탁자라고 합니다. 이 공탁자가 뭐 대부분 돈이죠. 돈을 이제 공탁을 하면 이 사람한테 맡기고 이 사람 실제적으로는 이 사람이 맞는 게 아니라 공탁물 보관자라고 있어요. 거의 99% 은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돈을 납입하면 근데 아무튼 이렇게 이 사람이 공탁을 하면 이 공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런다? 피공탁자라고 합니다. 피공탁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 피공탁자가 이 공탁자가 공탁한 금전이나 물품 등을 받을 수 있는 거를 뭐라 그런다? 공탁물 출급
청구권이라고 해요. 용어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니까 지금 조금 어렵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공탁물을 출급할 수 있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탁자는요? 공탁자는 공탁을 했다가 이건 내가 잘못한 것 같은데 착오인데 아니면 내가 공탁할 이제 원인이 없어졌는데 이러면 무슨 권리가 있냐면 공탁물을 뭐 할 수 있다? 회수할 수 있는 청구권이 있습니다. 공탁물 회수 청구권, 공탁물 충구 청구권. 요거를 강학상 합쳐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공탁물 지급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공탁물 지급 청구권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기억력 좋으신 분들은 어떤 부분에서 봤죠? 제가 아까 체계 정리할 때 요 마지막 부분에 뭡니까? 담보공탁, 집행공탁, 그리고 공탁물 지급 청구권의 처분이라는 부분. 그렇죠? 처분이라는 부분. 이 공탁물 지급 청구권의 처분이라는 부분이 바로 이 공탁물 지급 청구권이에요. 이거를 처분할 수 있는 게 한 파트로 나와 있습니다. 이 공탁법 파트에. 40% 나온다 그랬죠? 묶어가지고. 담보공탁, 집행공탁, 공탁물 지급 청구권의 처분, 요 세 개가 40% 기출 정도 되고 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일부러 좀 하나 빼뜨린 게 있는데 여러분 혼합공탁이라고 또 파트가 있긴 있어요. 근데 혼합공탁이라는 파트가 있는데 요 혼합공탁은요 제가 왜 별도로 언급을 안 드렸냐면 섞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변제공탁을 또 해야 되고 집행공탁도 해야 돼요. 뭐 예를 들면 내가 A라는 사람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갑자기 B라는 사람한테 야 그거 나도 받을 돈 있어. 그러면 내가 누구한테 줄지 모르죠. A한테 줬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 진짜 채권자면 내가 나중에 또 돈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생긴 제도가 공탁이거든요. 그래 보고 변제공탁이라 그래 모르겠다 나는 공탁소에다가 공탁을 할 테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돈 챙겨가. 나는 공탁하고 나는 다 손 털래. 이게 바로 공탁제도거든요. 변제공탁. 근데 얘가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한테 얘한테 줄지 돈은 1억을 몰라서 공탁을 해야 되겠고. 근데 여기에다가 또 갑자기 C, D, E라는 은행에서 가압류나 압류가 들어왔어요. 가압류나 압류가. 지금 조금 잘 이해가 안 되셔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자, 가압류, 압류가 들어오면 이 압류나 가압류된 거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게 뭐다? 아니 이 사람도 1억 달라 그러고 이 사람도 1억 달라 그러고 이 사람도 1억 달라 그러고 도대체 나는 줄 돈은 1억인데 이거 누구한테 줬다가는 이거 어떻게 되냐? 나 나중에 또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위험 부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해소하기 위한 게 뭐다? 바로 공탁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하는 공탁이 뭐다? 집행공탁이라 그래요. 이 가압류나 압류가 하는 게 집행이거든요. 이 집행 들어온 거를 해소하는 것. 그게 바로 집행공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얘네들한테 줘야 되는 거는 무슨 공탁이다? 변제공탁. 얘네들한테 해야 되는 공탁은 뭐다? 집행공탁. 돈은 같은데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이 서로 겹치죠. 그럴 때 섞어서 하는 게 뭐다? 바로 혼합공탁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변제공탁 이해하고 집행공탁 이해하시면 그거 그냥 짬뽕한 게 혼합공탁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 파트를 이해하시면 요거는 그냥 거저 얻는 거니까 크게 중요한 파트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공탁의 기본적인 구조고요. 자, 또 넘어가서 2절 공탁 관계법령은 보실 필요 없고요. 자, 3절 공탁의 종류 부분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이 나옵니다. 변제공탁, 담보공탁, 집행공탁, 보관공탁, 몰치공탁, 혼합공탁. 그렇죠? 이게 제가 책에 정리해서 말씀드렸던 거 다고 플러스 제가 좀 전에 언급했던 혼합공탁까지 다 포함된 거죠. 자, 변제공탁, 담보공탁, 집행공탁 요 세 개가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요 세 가지만 알면 공탁은 끝입니다. 앞에 이제 총론이랑 공탁 절차를 이해를 하면 강론에서는 이 변제공탁, 담보공탁, 집행공탁을 아시면 그러면 공탁법은 끝이다. 보관공탁, 몰치공탁은 짜투리 한두 지문 나온다. 혼합공탁은 섞은 거다.
자, 그럼 체크만 좀 하고 넘어갈게요. 변제 공탁은 언제 하는 거냐? 또 계속해서 반복해서 합니다, 나중에. 자, 첫 번째 줄에 채권자의 수령 거절, 수령 불능의 형광펜.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저 사람 돈을 안 받아. 무슨 이유 때문인지. 그러면 공탁할 수 있고요. 그 사람이 수령 불능이에요. 돈을 받을 수 있는 그게 못해. 예를 들어서 없어졌어요. 난 돈 줘야 되는데 지금 약속 기한이 돼서 뭐 어디 사라졌는지 그냥 연락이 안 돼요. 그럴 때 뭐다? 근데 그걸 돈을 제때 안 주면 뭡니까? 이자는 계속 쌓이죠.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 예, 이때도 변제 공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세 번째가 그 다음 줄. 형광펜 계속 치세요. 채무자의 가실 없이 채권자가 누군지를 알 수 없어. 제가 좀 전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아니 나는 원래 줘야 될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갑인데 을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을이 사망했어요. 그래서 을의 상속인들이 A, B, C, D 막 있는데 갑자기 혼외자가 나와가지고 나도 줘라 막 이렇게 해.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누구한테 줘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럴 때 또 할 수 있는 게 뭐다? 바로 변제 공탁이다. 이걸 뭐 상대적 불확지 공탁이라고 합니다. 아예 모를 경우는 이제 절대적 불확지 공탁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우리 공탁법상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일한 예외는 수형본상금 공탁은 예외적으로 절대적 불확지 공탁을 인정하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나중에 공부하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담보공탁입니다. 담보공탁은 앞에 손해라는 말이 빠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손해 담보공탁. 상대방의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담보를 위해서 하는 게 공탁이에요. 손해 담보공탁, 담보공탁이라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줄만 형광펜 칠게요. 피공탁자에게 발생할 손해배상 채권을 담보의 형광펜. 그리고 이게 재판상 담보공탁이고요. 담보공탁이고 거기에는 종류가 재판상 담보공탁, 영업보증공탁 이렇게 있는데 납세 담보공탁은 뭐 볼 필요 없으시고 재판상 담보공탁은 말 그대로 소송에 의해서 상대방이 입게 될 손해. 예를 들어서 내가 상대방한테 소송을 걸기 위해서 미리 뭘 하죠? 그 사람이 재산 못 빼달리게 가압류 이런 걸 해놓습니다. 근데 가압류를 막 함부로 해주게 되면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사람이 돈 받을 게 있어서 상대방의 집에다가 가압류를 걸었어. 가압류를 거는 순간에 그 사람은 집을 못 팔아요. 아니 살 수는 있는데 누가 가압류 걸린 부동산을 사겠습니까? 이런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너 그 가압류 걸 거야? 그러면 가압류 해주긴 해줄게. 해주긴 해주는데 너 만약에 상대방이 손해볼 수도 있으니까 돈 공탁해. 그래서 나중에 상대방이 손해를 입으면 그 돈 다 상대방이 다 가져가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재판상 담보공탁입니다. 그리고 영업보증공탁은요. 자, 보통 그 위험한 사업 있죠. 예를 들면 원자력 사업 같은 거.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죠. 큰 피해가. 그러면 너 원자력 사업을 내가 허가해 주긴 하는데 대신에 너 만약에 그거 뭐 유출돼 가지고 마을 사람들 다 피해 있고 이러면 그 사람들 병원비라든지 그 위자료라든지 다 물어줘야 될 거 아니냐. 내가 허가해 주긴 허가해 주는데 그 위험한 사업을 만약에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 손해에 대해서 공탁을 해라. 그게 바로 영업보증 공탁입니다. 그냥 원자력 사업 기억하시면 돼요. 영업보증 공탁하면. 그리고 집행공탁은 제가 좀 전에 예를 들었다시피 이렇게 막 집행에 들어왔을 때 가압류나 압류는 집행에 들어왔을 때 나 누구한테 어떤 집행 채권자가 진정한 채권자인지 모르겠다. 그럴 때 공탁하는 게 뭐다? 예, 집행공탁입니다. 자세한 거는 나중에 또 공부하기로 하고요. 보관공탁은요. 보통 이제 그 보관만을 목적한 오로지 보관만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상법이나 상업등기법에서요. 무기명 사채권자가 있어요. 사채권자긴 사채권자인데 이름이 안 적혀져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우리 회사의 사채권이 뭡니까? 회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대해서 진정한 채권자인지 아닌지를 이름이 안 적혀져 있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럼 그럴 땐 어떻게 한다? 그 소지인, 그 무기명 사채권을 가지고 있는 소지인을 사채권자라고 봅니다. 채권자라고 봐요. 우리 회사에. 그럴 때 그러면 일단은 그러면 네가 우리 회사의 진정한 채권자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만약 아니면 내가 그걸 다 가져와야 된다.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진정한 채권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때 하는 게 바로 보관공탁 대표적인 예고요. 그리고 몰취공탁은요. 내가 한 말 이거 진실입니다. 만약 거짓말이면 가져가세요.
그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소명에 가름하는 공탁이고요. 두 번째가 상업 등기법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상호를 뭐 할 수 내가 미리 괜찮은 내가 상호를 딱 만들었어. 그래서 남이 그걸 쓰기 전에 가등기, 임시로 가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임시로. 예를 들어서 뭐 이룸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싶은데 요 이름이라는 주식회사를 상호를 내가 미리 찜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해놔요. 근데 이렇게 가등기를 해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이걸 쓰지를 못해요, 상호로. 그래서 반드시 뭡니까? 요 가등기를 해놓으면 어느 기한 내에 반드시 뭐 하게끔 가등기를 등기를 하게끔 기간이 있어요. 만약 그 기간을 어기면요. 그 기간을 어기면 이때 한 공탁금을 몰수해 갑니다. 몰수해 가요. 예, 이 두 가지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혼합공탁은 제가 말씀드렸죠. 섞어서 하는 거. 그리고 아까 예를 들었던 것처럼 대표적인 예가 뭐다? 현관에 좀 치시죠. 주로 채권자 불확지 변제 공탁과 누군지 모르겠다. A인지 B인지 누군지 모르겠다. 그리고 얘네들 막 가압류 막 다 들어오는데 집행공탁도 해야 되고 변제공탁도 해야 되고 이럴 때 하는 게 뭐다? 혼합공탁이다. 섞어서 한 번에 별도로 따로따로 하면 좀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니까 그렇죠? 한 번에 묶어서 하는 게 바로 혼합공탁이다. 그리고 넘어가시고 자세한 거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합니다. 뒤에서 지금 막 처음부터 막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게 있다 이 정도. 그리고 양가로 2번 공탁물 목적문에 관한 분류는 당연히 금전공탁, 유가증권 공탁, 물품 공탁인데 금전공탁이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고요. 저도 금전공탁밖에 안 해봤고요. 대부분 거의 5% 이상은 금전공탁만 합니다. 금전공탁만 해요. 유가증권 공탁도 해본 적도 없고요. 물품 공탁도 실무적으로 해본 적 없습니다. 금전공탁이 제일 많다. 제일 많다. 제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없다니까요, 거의. 금전공탁. 그리고 양가로 3번 공탁의 시간적 단계에 의한 분류 보면 기본공탁이 있죠. 기본공탁이 이 처음에 하는 공탁을 말하는 거예요. 공탁자가. 기본공탁을 얘기를 하는 거고 대공탁은요.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합니다. 저 유가증권 공탁을 하잖아요. 근데 유가증권이라는 게 뭐예요? 어음 생각하시면 돼요. 어음. 그러니까 어떤 권리를 행사하는데 반드시 소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음이라든지 또 뭐가 있습니까? 수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기한이 있어요. 언제까지 자기합수표 말고요. 자기합수표 말고 진짜 정말 수표, 당자수표 이런 거요. 그런 거는 기한이 있어요. 그 기한이 도래하면 행사를 할 수 있는데 공탁이 된 상태라면 누가 행사를 해야 됩니까? 공탁관이 이거를 행사를 해서 뭘로 바꾼다? 현금으로 바꿔요. 자, 날짜가 예를 들어서 12월 1일이다. 지금은 11월 1일에 공탁을 했는데 12월 1일이 만기가 됐어요. 그럼 유가증권을 이걸 행사를 해서요. 이걸 뭘로 바꾼다? 현금으로 바꿔서 대신해서 공탁하는 겁니다. 그게 대공탁이고요. 부속공탁은 뭐냐면 이게 이자가 또 어떤 거는 기한이 되면 이자가 붙거든요. 그럼 그 이자까지 한꺼번에 포함시켜가지고 공탁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 부속공탁이라고 해요. 개념 정도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나중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니까. 그리고 양가로 4번에 공탁의 목적에 의한 분류 보시면요. 오로지 보관만의 목적인 것. 그거를 보고 형식적 공탁이라고 하고요. 나는 이 공탁은 내가 돈을 받기 위해서인 거다. 이것처럼 네가 돈 변제 공탁했으니까 돈 찾아가겠다. 또는 지판 공탁을 하면요. 요거를 또 배당을 하거든요. 아무튼 돈을 받기 위한 공탁을 뭐라 그런다? 실질적 공탁이라고 해요. 실질적 공탁. 형식적 공탁은 말 그대로 그냥 말이 공탁이지 그냥 보관만 목적인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무기명 사채권자. 그냥 보관만 하는 거예요. 보관만 해서 자, 너희 회사 진정한 채권자 맞지? 그거 확인받으면 다시 갖고 오는 거예요. 돈이랑 관계가 없어요. 하지만 실질적 공탁은 뭐다? 돈과 관련이 있다. 돈 받기 위한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공탁소 4절에 공탁소 보시면 양가로 1번 공탁소의 의의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양가로 2번 공탁소의 종류 보면요. 1번 보면 통상 공탁기간이 있고 그리고 특별 공탁기간 정도가 있다.
특별법규 정하는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동그라미 2번에 통상 공탁기간 당연히 누굽니까? 공탁관이죠. 공탁관이죠. 공탁관. 요 공탁관은요, 자 보시면 지정, 그러니까 공탁관과 그리고 대리 공탁관이 있습니다. 이 공탁관 말 그대로 공탁관이 어디 뭐 휴가나 어디 갔을 때 아니면 자기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이 대리 공탁관을 둘 수 있는데, 이 대리 공탁관과 구별하는 점, 이 부분이 기출이 좀 많이 됐어요.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공탁관은 지정은 누가 하냐면요, 지방법원장이 서기관, 사무관 중에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뭐 시군법원은 뭐 이렇다 이런 거 보시고, 대리공탁관은 뭐 이렇게, 그렇죠. 공탁관이 뭐 갑자기 뭐 코로나 걸려서 격리됐거나 이럴 때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대리공탁관을 지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지방법원장이 공탁관 또는 대리공탁관을 지정한 때에는 공탁물 보관자의 동그라미 치시고요. 공탁물 보관자에 대해서 그 성명을 알려줘야 돼요. 공탁물 보관자가 누구다? 99% 뭐다? 은행입니다. 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탁물 보관자 이꼬르 은행입니다. 뭐 실무에서는 신한은행이 가장 많아요. 신한은행이 가장 많습니다. 은행한테 알려줘야죠. 자, 내 공탁관이 누구다? 대리공탁관이 누구다? 그러니까 이 공탁관이 뭐 했을 때 돈을 내줘라, 이런 식으로. 공탁관이 제대로 누군지 알아야지 은행에서 이 사람이 왔을 때 돈을 제대로 주던지 아니면 이 사람이 회수 청구할 때 제대로 주죠. 예. 공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위는요. 지위는 단독으로 공탁소를 구성하고 그쵸.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단독기관이라고, 독립기관이라고. 윗사람 데려와, 이게 안 된다고요. 그쵸? 기억하시고. 그리고 물론 소속 지방법원장 감독하에는 있는데 그게 보세요. 내부적 일반적 행정감독이 불가한 거지, 얘네들은 뭐다? 단독제 국가기관입니다. 자주 나오는 지문이니까 체크하시고, 대리공탁관 부분 가보시면요. 첫 번째 부분 별표 하나 치시고요. 원공탁관의 대리인이 아니라 원공탁관의 대리공탁관이라고 해서 대리인이 아니라 자기 명의로 공탁 사무를 처리하는 독립한 공탁관이에요. 단지 네가 뭐 잠깐 아파가지고 없을 때 내가 하는 거겠지, 내가 대리인이 아니다, 네가 없을 때 정말 내가 공탁관으로서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책임도 져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점, 공탁관은 그 은행에게 공탁금과 공탁증권에 대한 계좌를 설치를 하여야 하고요. 공탁금을 직접 받으면 안 돼요. 직접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옛날에는 직접 받았거든요. 공탁금 계좌에, 공탁관 계좌에. 그러니까 횡령 사건이 되게 많았어요. 공탁금이요, 여러분들 큰 거는요 막 100억 이렇게 되기도 해요. 수용보상금 공탁, 여러분 토지 수용보상금 이런 거는요 몇백억 막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 거 뭐 예전에 횡령 사건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아무튼 직접 납부받거나 보관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대리공탁관은요, 대신 자기 스스로 명의로 공탁 사무를 처리를 하고 책임도 지지만, 하지만 별도 계좌는 설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원공탁관의 계좌를 이용한다는 거. 원공탁관의 계좌를 이용한다는 거. 이 부분도 체크를 해 주시고요. 심사권입니다. 별표 치시고요. 기출 많이 됐죠. 기출 많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요. 심사 방법, 심사 대상은 보실 필요 없고요. 심사 방법과 심사 범위, 이 부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심사 방법은 첫 번째 점, 형식적 심사주의에만 체크를 하시고요. 형식적 심사권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점에 보시면요. 그걸 실제적으로는 법률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실질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증인신문이나 검증, 증거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서류로는 부족한 것 같아, 다른 서류 좀 가져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거는 뭐랑 똑같아요? 등기관이랑 똑같죠. 등기관 또 뭡니까? 형식적 심사권만 가지고 있고 이런 증거조사권은 없습니다. 심사 범위는요. 심사 범위로 넘어갈게요. 심사 방법과 심사 범위 구분하셔야 돼요. 심사 범위는요. 그 두 번째 줄. 절차적 요건은 물론 실체적 요건도 함께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서류로만 가지고 판단을 하고요. 하지만 그 서류 안에 있는 뭡니까? 절차적 요건, 실체적 요건도 다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오로지 제출한 첨부 서류로만 판단을 해요. 근데 그 서류 안에 있는 내용은 절차적 요건이든 실체적 요건이든 함께 판단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탁 신청 시 보시면요. 명백의 동그라미. 지급 청구 시에도요. 명백의 동그라미.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이거 없는 게 확실해. 이럴 때는 아무리 형식적 신사건밖에 없어도 수리를 한다 안 한다? 불수리 결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불수리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 신청을 할 수는 있겠죠. 하여튼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책임은요. 책임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당연히 이거는 국가배상법인데 뭐 당연히 뭐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책임이 있으면 손해를 배상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선례 하나 볼게요. 근저당 설정 등기의 말소 서류의 교부를 반대급부로 한 변제 공탁. 자, 여러분들 내가 은행에 대출을 받고 내 집에다가 근저당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돈을 갚아요. 그러면 그 근저당권도 말소를 해줘야 되겠죠. 이 관계는 동시행위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담보 채무를 변제하는 거는요. 반드시 내가 먼저 돈을 갚아야 돼요. 동시행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매매를 할 때는 동시행 관계죠. 내가 잔대금을 줄 테니까 그거와 동시에 부동산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가져와. 이 동시이행입니다. 하지만 이 담보 채무는요. 반드시 선이행이에요. 자, 은행한테 먼저 돈을 갚아야 돼요. 은행이 돈 다 갚았네? 알았어? 그 다음에 저당권을 말소를 해주는 겁니다. 혹은 저당권 설정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를 해주는 거예요. 동시행이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 둘이 계약 자유의 원칙상 특약을 맺을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 우리 이거 동시행하기로 하자. 자, 현관에 칠게요. 저당 채무의 변제와 근저당 설정 등기의 말소를 동시행하기로 하는 특약한 사실이 없어요. 특약한 사실이 없는데도 그 다음 줄 공탁관으로서는 형광펜 그 다음에 특약이 있는 것으로 공탁 신청이 있으면 그러한 특약 유무에 대하여 심사할 권한이 없으므로 이를 수리할 수밖에 없다의 형광펜. 특약은 맺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특약이 없어요. 근데 특약이 있다라고 해서 자료를 냈어요. 공탁관한테. 근데 공탁관은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기 때문에 특약한 사실 있네. 그렇게 해서 수리를 해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줘도 나중에 무효겠죠. 근데 그건 무효의 문제, 그건 나중에 문제인 거고 너희들끼리 문제인 거고 일단 난 공탁은 받아준다 이런 뜻인 거고. 자, 그 다음 판례 별표 치시고요. 기출 엄청 많이 된 판례입니다. 자, 회수 청구권. 회수 청구권이 뭐라 그랬어요? 요거죠. 공탁자가 차거나 공탁 원인이 소멸됐거나 아니면 무효이거나 이거를 회수할 수 있어요. 요 회수하는 거에 대해서 자, 현관에 칠게요. 전부 명령이 그 방식에 의해서 적법한 이상 그 내용이 위법 무효라고 하더라도 형광펜 그 다음 줄 마지막 부분에 공탁관으로서는 그 전부 명령의 유무효를 심사할 수 없으므로 공탁물 회수 청구권이 이미 압류 및 전부되었다는 이유로 공탁물 회수 청구권을 불수리하는 공탁관의 처분은 정당하고 형광펜까지 치세요. 자, 이게 이제 집행법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 공탁법 공부할 때 아니 쉽다면서 왜 이렇게 어렵냐 하시는데 집행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고개 끄덕거리겠죠. 다 이해하는데 이렇게. 자, 여러분 전부 명령이 뭐냐면 자, 이 공탁자가 이 권리가 있어요. 이제 공탁금을 예를 들어 내가 1억을 공탁했다가 이거 아니네.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랬죠.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요 권리에 얘 채권자 있죠. 얘 채권자가 여기에다가 야, 그 돈 내가 가져갈래. 이거를 압류할 수 있죠. 그리고 뭐 할 수 있습니까? 이 채권에 대해서 전부 명령, 추심 명령도 있고요. 전부 명령이 있는데 추심 명령이라는 것은 얘 대신 추심을 한다는 얘기고요. 전부 명령은요. 이 권리가 뭐예요? 얘한테 이전돼 버리는 거예요. 그냥 얘께 돼버려요. 전부 명령. 추심 명령은 얘께 되는 게 아니에요. 얘 대신 추심만 할 수 있는 권리예요. 하지만 전부 명령은 얘께 얘로 바로 이전돼 버려요. 집행법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죠. 근데 이게 방식에 나오면 문제가 없어. 근데 실제 얘가 채권자가 아니야. 근데 그거는 공탁관이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방식만 적법하면 이 내용이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나중에 너희들끼리 문제인 거지. 부당이득 청구를 얘가 다시 너 막 갖고 갈 돈 아닌데 왜 갖고 갔냐. 얘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그건 너희들끼리 문제고 공탁관으로서는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기 때문에 수리를 해줄 수밖에 없다. 많이 나오는 기출이니까 아시고. 그리고 공무원의 가실 있죠. 그 밑에 표에 공무원의 가실은 있다 없다만 암기하세요. 그대로 기출되니까. 제가 공탁법은 뭡니까? 변형이 거의 없다 그랬어요. 기출지문이. 그래서 공무원의 가실은 있다 없다만 암기하세요. 자, 인정된 부분의 첫 번째 판례 별표 치시고요. 기출 많이 된 판례입니다. 자, 밑줄 친 부분만 볼게요. 채권자의 확인해서 확정 판결의 동그라미.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줄 가집행 선고부의 동그라미.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인가를 해줬어요. 그러면 가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정 판결을 가진 자한테 돈을 줘라 그랬는데 가집행, 여러분 가집행이 뭐냐면 여러분 그 재판에 상식적으로 알 수 있죠. 1심이 있고 그 다음에 항소심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고심이 있죠. 1심에서 내가 이겼어. 근데 갑, 을이 있는데 내가 갑에서 1심에서 이겼어요. 그래, 을 너 갑한테 1억 줘라 이렇게 판결이 났어요. 근데 을은 전 억울합니다. 항소했어요. 그러면 얘는 아니 나 1심에서 이겼는데 그러면 항소까지 기다려야 돼? 그러면 1심에서는요. 아무리 봐도 얘가 확실한 것 같아요. 항소심 가봤자 얘가 이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 가집행을 해라. 임시로 집행할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요. 얘는 얘한테 집행할 수가 있어요. 물론 항소심에서 얘가 만약 지게 돼버렸다. 그러면 뭐 다시 백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게 가집행입니다. 가집행. 1심에서 이겼으면 가집행 선고를 내려줘요. 그럼 그걸로 집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또 그걸 정지시키기 위해서 또 얘는 또 공탁 걸어가지고 할 수 있는데 그건 또 뒷부분에서 보고요. 자, 그러니까 확정 판결을 가진 사람한테 돈을 주라고 했는데 가집행 선고부 받은 사람한테 줘버렸어요. 이러면 당연히 가실이 있죠. 그 다음 판례를 보시면 압류 주식 명령이 경합한 경우, 여러분 경합이라는 것은요. 갑이 을한테 1억 원을 줄 게 있어요. 근데 A, B, C가 압류를 걸었어요. 근데 얘도 1억, 얘도 1억, 얘도 1억. 나는 을한테 줄 돈이 1억밖에 없는데 얘네들 얼마 걸었어요 지금? 3억 걸었죠. 요 금액을 초과할 때 그걸 뭐라 그런다? 경합이라고 그래요. 근데 얘가 2천, 1,000 합쳐서 4천이죠. 이게 더 크죠. 그럴 때는 경합이라고 안 그래요. 이것보다 이게 클 때 그때 뭐라 그런다? 압류면 압류의 경합이라고 해요. 경합. 자, 그래서 압류 주식 명령이 경합한 경우 이 경합을 하면 공탁관은요. 집행법원에다 사유 신고를 해요. 사유 신고를 하거든요. 사유 신고는 뭐냐면 경합됐습니다. 내가 공탁은 받았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 압류 건재가 많아서 경합이 됐습니다. 집행법원에 사유 신고를 해요. 그럼 집행법원이 얘네들한테 진짜 채권자를 파악해서 뿜빠이를 해줘요. 이렇게 돈을 배당을 해줘요. 배당을 해줍니다. 자, 계속 나오는 얘기니까 뒤에 부분에 지금 조금 어렵다고 해도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근데 사유 신고도 안 하고 줘버렸어요. 경합했으면 사유 신고해야 되는데 집행법원한테 경합됐습니다 라고 알려줘야 되는데 안 알려주고 그냥 돈 내버려줬어요. 누구한테? 그냥 얘한테 일방적으로 한 명한테. 당연히 중과실이 있겠죠. 그 다음 판례도 이건 상식적인 거죠. 이건 위조된 건데도 돈 줬으니까 당연히 과실이 있고요. 부정된 거는요. 이거 아무리 내가 파악해도 학설 판례가 통일되지도 않고 막 다 다르고 이럴 때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공탁물 보관자. 요거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은행이라고 생각하세요. 실무에서는 공탁물이 금전인 게 99%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공탁기관. 특별공탁기관은 그냥 그 법원이 특별하게 인정한 특별공탁기관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돼지 500마리를 공탁해야 돼요. 물품으로. 내가 쟤한테 돼지 500마리를 줄 일이 있어요. 돼지 500마리를 제가 아까 전에 공탁관 법원에 있죠.
뭐 법원에 무슨 돼지 500마리를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창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럴 때는 뭡니까? 그 법원장한테 돼지 500마리를 공탁하려고 그러는데 특별한 공탁기간 좀 정해주십시오. 그러면 그런 우리가 있는 곳을 지정해 주겠죠. 법원장은. 그런 얘기입니다. 돼지 500마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선례 사채권을 공탁할 때 사채권 제가 아까 전에 뭡니까 보관 공탁할 때 사채권 진정한 채권 우리 회사의 채권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관 공탁할 수 있다 그랬죠. 그때는요 중간 부분에 형광 칠게요. 무기명 사채권을 공탁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군 공탁 법원 공탁수를 제외한 모든 공탁수의 공탁이 가능해 형광펜. 시군 법원 공탁수를 제외한에 가로치시고요. 시군 법원 공탁수는 안 됩니다. 이 사채권을 보관 공탁할 때는 이 부분 또 기출된 지문이니까 체크해 두시고요. 예, 그럼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또 계속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